오늘은 두 번째 책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의 두 번째 책, 신기관입니다. 신기관인데, 이게 라틴어로 하면은,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노붐 오르가눔. 신이란 뜻이겠죠. 뉴란 뜻이겠죠. 오르가눔이 기관이라는 뜻이겠는데, 긴 이름은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관한 자문입니다. 자문이라는 아포리즘이라고 그랬죠. 개근이나 자문 이름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오르가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히라보겠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 책을 썼을 때는 오르가논이 이제 히라보로 돼 있고, 오르가논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고, 이 유명한 게 일본의 세 번째가 그게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고, 일본과 이건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본에는 우리의 진리 탐구를 방해하는 게 네 가지 우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우상을 타파해야 제대로 진리 탐구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참된 기납법이라고 그러죠. 기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이건이고, 이거는 과학적 발견을 위한 참된 기납법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에 대해서 들고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은, 이 책이 한견사에서 나온 책인데, 진석영 교수가 번역한 책이죠. 13페이지 보면은 이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첫 줄에 보면은 화이트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화이트헤드라는 과학 철학자죠.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해라고 그랬죠. 플라톤 철학의 주해입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17세기의 천재의 세계라고 불렀다고 그랬는데,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천재의 세계를 연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세 철학의 시조는 데카르트와 베이컨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진 교수님이 썼던 내용 중에 조금 참고할 만한 게, 15쪽에 보면은, 우리가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 3대 발명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5쪽에 한 15번째 줄쯤 보면, 이처럼 중요한 발견이 지금까지 학문적 전통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했다. 즉, 인쇄술은 필사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며, 대포는 발석차가 개선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상학적 자연학을 청산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 17쪽에 보면은, 베이컨은 첫 줄에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탁월한 행동이다. 즉 국가를 건설하거나 도시를 건설하거나 입법을 하거나 조국을 구한 사람보다는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 더 탁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견의 혜택은 인류 전체에게 미치지만, 정치상의 혜택은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고, 정치상의 혜택은 기껏해야 이 3대에 그치지만 발견의 혜택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계획은 보통 폭력과 혼란을 동반하지만, 발견은 축복과 혜택을 가져올 뿐 아무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번째, 밑에 10번째 줄점인가요? 자신이 제안한 기납적 방법으로 자연에서 직접 진리를 구한다면 인류가 과학의 힘으로 우주를 지배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 베이컨의 전망이다. 통 크게 우주를 지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강조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참는 기납법을 주장했는데, 이게 그 21쪽에 보면은, 한 8번째 줄쯤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연력 논리학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논리학, 즉 3단 논법은 맹제로 구성되고 맹제는 단어로 구성되고 단어는 개념의 기호로 구성되는데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이 개념이 모호하거나 함부로 추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기초로 세운 구조물을 결코 경고할 수 없다. 연력 논리학이 하는 일은 원리나 핵심 공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나 핵심 공리에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맹제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이런 말이 이게 중간 수준의 공리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참된 기납법만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 12쪽의 밑에 4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이러한 단계적 상승법을 결리하고 있는 한 중간 수준의 공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근본적 핵심이란 자연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할 새로운 논리학의 수립이다. 논리학이야말로 지식의 생산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기관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관한 자문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밑에서 23쪽에 6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나 참된 기납법을 채택하기만 하면 저절로 자연의 진리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편견, 즉 우상이죠. 이 논라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에는 4종류가 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다. 동굴의 우상, 종속의 우상이란 인간성 그 자체,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는 우상이다. 그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다는 거. 동굴의 우상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플라톤의 그 동굴, 국가에서 동굴 나왔듯이 그 동굴,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은 언어에 대한 겁니다. 시장 우상은 인간 상호 간의 교류와 접촉이 생기는 우상인데, 언어로 소통하는데 잘못된 언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은 철학의 다양한 학설과 그릇된 정리 방법 때문에, 우리 극장에서 보면 각본이 있듯이 각자의 그 어떤 철학이나 정리 방법이 있을 거면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엉투리 철학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참된 기납법에 근거한 것이 참된 철학이라는 거겠죠. 25쪽에 5번째 줄중에 3가지가 있다. 개변적인 것.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코라 철학자들도 포함하고, 소피스트도 포함하고, 같이 묶어놨고, 개인적인 것과 미신적인 것.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뒤에 다시 또 나오고 있죠.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연히 얻은 경험이 아니라 계획된 실험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중간 수준의 공리를 이끌어내고 이 공리에서 다시 새로운 실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중간 수준의 공리는 바로 사물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상이라는 말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어법에서는 목적인을 의미하지만 베이컨 어법에서는 법칙을 의미한다. 자연을 해석하는 문제는 26쪽의 3번째 줄에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 경험으로부터 공리를 추론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고, 한 부분은 공리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되죠. 네, 29쪽에 마무리할까, 아까 29쪽에 10번째 줄점에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한 사람들은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다. 경험론자들은 개미처럼 오직 모아서 사용하고, 이게 참된 기납법 경험론은 아니라는 거지. 개미처럼 하는 거는 그냥 그뿐입니다. 경험만 모아하는 거죠. 독단
대학론자들은 거미처럼 자기 속을 풀어서 집을 짓는다. 이게 이제 기존의 그 3단 논법에 있는 그런 오류들이고, 그 다음 꿀벌은 중용을 취해 뜰이나 들에 핀 꽃에서 재료를 구해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참된 철학의 임무는 바로 이와 비슷하다. 이게 꿀벌의 경우가 비슷하다. 참된 철학은 오로지 정신의 힘에만 기댈 것도 아니요, 자연지나 기계적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말것 그대로 기억 속에 비축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즉 실험의 능력과 이성의 능력이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그리하여 꿀벌이 꿀을 만드는 것처럼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한번 봅시다. 이 사례에서 쭉 머리말 넘어가고, 대충 앞에서 진 교수님이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제 1권 43쪽입니다. 100쪽까지 한다고 했는데 100쪽은 못하겠어요. 100쪽까지 안 하겠죠? 95쪽까지 끊으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78번부터가 보니까 오명이 못 있는 데에서 1, 2, 3, 4이 나왔는데 100쪽 하니까 가운데 걸려서. 어쨌든 뭐 그까지는 못 갈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가는 데까지만 조금 갔다가 너무 빨리 다니지 말고 쪼개지. 천천히. 너무 작으면 이렇게 너무 따르면 더 재미없어. 내일 축제인데 폭죽으로 가면 저때도 가야 왜 내일 저녁에 불꽃 한다고? 아, 시내 우리가 오늘 저녁엔 괜찮아? 학교 주차할 수 있겠네. 네네.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내일은 안 들어가지. 여기 보면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실수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뭔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구, 두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쓰면 손의 활동이 정진되거나 규제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 도구를 써야, 그리고 이 도구가 뭐예요? 참된 기납법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의미를 밝히지 못하면서는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서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론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힘은 자연을 통제하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자연 그 내부에 스스로 진행된다 이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연을 결합하고 해체하는 것일 뿐, 나머지는 인간 자연 내부에서 진행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8 보면은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이미 발견된 성과들조차도 학문의 공로라기보다는 우연과 경험 덕분에 얻은 것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학문은 이미 발견된 것을 정교하게 배열하는 것일 뿐, 발견의 방법도 아니고 새로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에 보면은 자연의 심오함은 감각과 지성의 심오함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사색과 고찰과 논쟁은 과대망상을 불러올 뿐, 그렇게 해서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찰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11에 보면은 현재의 논리학은 학문을 인도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까 중간 수정의 공리라는 게 나왔잖아요. 3단 논법의 학문의 원칙으로도 13에 보면은 적합하지 않으며 중간 수정의 공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46쪽에 보면은 3단 논법은 인간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언정 자연에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4에 보면 참된 기납법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참는 기납법 이야기하면서 참나는법 명제로 구성되고 명제는 단어로 구성되고 단어는 개념의 기호로 구성되는데 개념들이 모호하거나 함부로 추상된 경우 그런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세운 구조물은 경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17에 보면은 47조 개념의 추상 과정과 마찬가지로 공유의 형성 과정에도 방종과 오류가 있다. 그래서 통속적인 기납법의 근거를 둔 제일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자기는 참된 기납법이죠. 통속적 기납법은 이제 철저하지 않는 기납법 같아요, 보니까. 몇 개의 경우만 들었다든지. 19에 보면은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감각과 개별자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한 다음 그것을 제1원리로 혹은 논쟁의 여지 없는 진리로 삼아 중간 수준의 공유를 이끌어내거나 발견하는 것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감각과 개별자에서 출발하여 아까 출발하여 일반적인 명료를 봐왔다 했잖아요. 슬프게. 그럼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한 다음 궁극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한다. 아까 거기는 그냥 출발하여 일반 명제를 바로 추상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지금까지 시도한 바가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적 방법이다. 이 참된 기납법 같아. 인간의 지성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논리학 인도하는 길, 첫 번째 방법이죠. 을 가고 만다는 거. 일반적인 명제로 그냥 비약해서 그곳에서 안주한다는 얘기.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뭐 그냥 가만두면 올바른 길로 가는데 그러나 성과는 적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성은 지도와 원조를 받지 못할 경우 대상의 모성을 제거하는 과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19에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는데 22에 보면 어느 쪽이든 감각과 개별자에서 출발해 가장 일반적인 것에 도달한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크다. 전자는 경험의 한계와 개별적인 것들을 피상적으로 건드리는 데 불과하지만 후자는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순서를 따라 그 본질까지 육박한다. 전자는 처음부터 추상적이고 쓸모없는 일반적인 명제를 설정하지만 후자는 자연에서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원칙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꾸준히 올라간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우상이라는 게 잘못된 억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의 이데아 이게 이제 플라톤에서 보면은 본질이겠죠. 신의 이데아 사이에는 여기서는 자연에서 발견된 피조물이 사실상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에는 실로 큰 차이가 난다. 선생님 25에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그 몇몇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끄집어낸 그 일반적인 그게 공리들이 이 또 충돌하는 새로운 또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공리를 수정하는 쪽이 나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례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옛날 공리로 공부한다는 얘기죠. 앞에 것을 자연에 대한 내단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사물로부터 적절하게 추론된 것을 자연에 대한 해석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예단과 해석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단이 해석보다는 충분한 동의를 얻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그러나 반면에 해석은 널리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제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성에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해석은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신앙의 불가사의처럼 좀 채 이해되지 않으며 또한 귀에 거슬리게 마련이다. 예단과 논리학은 동의를 얻어내지만 사물에는, 자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철저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봤겠죠. 그래서 32에 보면은 고대 철학자의 창시자들 또는 모든 창시자들의 명예가 손상될 것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그들의 지능이나 능력을 우리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비교하자는 것이다. 그다음 53쪽에 보면은 37에 보면은 이 회의론자들입니다. 회의론자들. 회의론자들은 우리가 결정이 되는 우리도 자신이 없고 우리 대상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회의론자들이 갖고 있는 그냥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데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37에 보면 우리의 방법은 출발점에서는 회의론자들의 방법과 얼마나 일치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크게 다르고 완전히 반대된다. 회의론자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우리도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극히 조금밖에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지만 그 다음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회의론자들은 감각과 지성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길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주장은 감각과 지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네 가지 우상. 이걸 타파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기납법으로 개념과 공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들을 찾아내는 것만 해도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이런 거죠. 사실에 보면은 종족의 우상은 인간성 그 자체의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주장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인간 자신을 중구로 삼기 쉽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그 본 모습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서 나오는 반사광선을 왜곡하고 굴질시켜준다는 거죠. 동물의 우상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각 개인은 자연의 빛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킨 동물 같은 것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 고유의 특수한 본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가 받은 교육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가 읽은 책이나 존경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권위에 의한 것일 수 있고 이렇습니다. 첫인상의 차이 혹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43에 보면 56쪽에 또한 인간 상호 간의 교류와 접촉에서 생기는 우상이 있다. 그것은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모임에 생기는 것이므로 시장의 우상이라 부를 수 있겠다. 이제 언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어의 우상이라 안 하고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는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통에서는 그래서 그 시장의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또 한 번 더 나오죠. 인간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언어는 일반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 정해진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지성은 실로 엄청난 방해를 받는다. 여기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영혼의 여신이라는 건 없죠. 영혼의 여신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로 또 언어가 잘못 또 정의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철학의 다양한 학설과 그릇된 증명 방법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생기게 된 우상이 있는데 나는 이를 극장의 우상이란다. 극장에는 극본이 있듯이 각각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증명 방법이나 학설을 갖고 거기서 비춰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 46에 보면 58쪽에 인간의 지성은 한번 이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그래야 합치되도록 만든다는 그런 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디아고라스란 반문이 59쪽에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게 바다에 침몰되었을 때 배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제 포세이돈한테 빌었을 때 그게 살아났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디아고라스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 그림은 안 보여. 뭐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치부한다는 얘기죠. 그럼 48쪽에 보면, 60쪽에 48에 보면, 인간의 지성은 끊임없이 요동하여 잠시라도 쉬는 법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에도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런 표현도 있죠. 61쪽에 6번째 줄에, 외연에 속한 개체들의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장 보편적인 것의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야말로 미숙하고 경박한 철학자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49에 보면 이런 표현. 인간의 지성은 마른 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른 빛은 마른 영은 가장 현명하고 마석 선하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의지와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바로 이 의지와 감정 때문에 사문난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을 더 쉽게 믿는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0에 그러나 인간 지성의 가장 큰 장애와 착오는 감각의 우둔과 무력과 기만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줄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자연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은 오직 사례에 의해 적절하고 타당한 실험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감각은 실험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오직 실험만이 자연과 사물 그 자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인간의 지성은 무엇이든 추상화시키는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여긴다. 이 추상화시켜가지고. 그러나 자연을 그와 같이 진로로부터 추상화하기보다는 자연을 그 구성요소로 분해하는 편이 더 낫다. 데모크리스도 학파는 이 사람은 원작은 추상한 사람이다. 근데 이 학파가 다른 어떤 학파들보다 깊이 자연을 탐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연을 분해하는 방법들 뿐이었다. 이런 얘기. 이 사람은 원작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이제 종족의 우상을 설명하면서 64쪽에 보면은 이 우상들은 인간의 정신이 균일한 실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입감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감각이 무력하기 때문에 인상을 받는 방식 때문에 생겨난다. 인간 중심적 우리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같아요. 동물의 우상은 개개인의 정신과 육체의 고유한 본성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교육이나 습관, 우연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좋은 애가 될 수 있다 해서 네 번째 줄에 밑에서 그는 자신의 자연 철학을 논리학에 완전히 종속시켜
거의 쓸모없는 것으로 논쟁적인 것으로 만들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표현들 55에 보면 인간의 정신이 철학과 기타 학문을 대하는 태도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런 것이다. 즉 어떤 정신은 사물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데 뛰어나고 어떤 정신은 사물의 유사성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67쪽에 그런 표현도 있네요. 그러므로 연구에 임하여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에 주의한다면 동물의 유상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축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물의 유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로 특정한 연구 방법이 지배적인 경우. 둘째로 종합과 분석 가운데 아까 비슷한 이런 표현이 나왔죠. 뭐 차이점, 그 다음에 뭐 공통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성 이게 종합과 분석 가운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경우, 넷째로 어떤 시대에 특히 시대를 편애하고 있는 경우, 넷째로 연구 주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협소한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연의 진실을 연구하는 자는 자신의 지성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하고 자신의 지성이 공평무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이래 동물 유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얘기. 시장의 우상은 아까 언어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모든 우상 중에서 가장 성가신 우상으로 이른바 언어와 명칭이 사물과 결합해 지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이 언어를 지배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 언어가 지성에 반작용하여 지성을 움직이는 일도 있다. 그 68쪽에 보면 60에 언어가 지성에 강요하는 두 가지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명칭만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다. 아까 뭐 나왔던 그 해물의 여신 최초의 동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계속 운동자 이것의 원인은 저것의 원인은 쭉 나가면 운동자가 있다고 그랬죠. 대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장한 거죠. 최초의 동자. 그 다음에 행성, 청무 등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실제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정의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9쪽의 첫 줄에 습하다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썼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가. 그 다음 그래서 69쪽의 1번째 줄의 밑에서 이 밖에도 언어에는 여러 단계의 예곡과 오류가 있다. 그 중에서 실체의 명칭, 즉 추상의 정도가 낮고 의미가 한정된 종류의 말은 가장 잘못이 적은 축에 속한다. 이런 예곡과 오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극장의 우상은 종족의 우상처럼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종족 우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처럼 부지불식간에 인간의 지성이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이 우상은 여러 가지 학설로 만들어진 각본에 의해 혹은 그릇된 논적의 규칙에 의해 공공연하게 주입되고 신봉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극장의 우상 혹은 학설의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돼요. 71쪽의 마지막 줄에. 그래서 71쪽에 보면은 첫째 부류 합리파 혹은 개변파 철학자, 이게 그리스 그 철학자 소피스트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포함된 거고, 두 번째는 경험파 철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몇 번의 실험을 주의 깊게 열심히 해본 다음 대담하게도 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들의 철학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모든 것을 그들의 실험에 맞추려 든다고. 세 번째 부류의 철학자들은 신앙과 종교적 숭배심 때문에
신학과 전통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고차원적인 영혼과 귀신에게서 학문을 구하려 든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이 얘기 포함시킨 것 같아요. 신적인 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개변적인 것, 개연적인 것, 미신적인 것 세 개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첫째 부류, 합립하고 개변파의 가장 두드러진 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75쪽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완전히 버린 그의 새로운 추종자들보다도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고 64에 그러나 경험파의 철학은 개변파나 합리파보다도 더 조잡하고 이게 개변파 합리파를 구분한 건 아마 진짜 순수한 소피스트는 개변파로 불렀을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은 합리파로 불렀겠지. 그런 것 같은데 개변파나 합리파보다도 더 조잡하고 기괴한 학설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경험파는 통속적인 개념의 빛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정된 실험의 어둠 속에서 이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냈던 미신 나무는 75페이지 65쪽 마지막 줄 미신과 신학이 뒤섞이는 바람에 생긴 철학의 타락은 훨씬 더 심각하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 죽은 자에서 산자를 찾는 거하고 산자의 죽은 자 찾는 게 이게 비유가 되어 있었는데 그 학문의 진보에서 어쨌든 이건 65에 보면 77쪽이죠. 6번째 줄인가 산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또 재밌는 표현이 79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잖아요. 다른 변화가 전혀 없이 장소만 옮겨갔다면 그것은 바로 이동이라는 것이고 장소와 종은 변하지 않은 채 양만 변한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이고 그 변화 때문에 그 물체의 부피나 양이 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정대 혹은 축소 운동이라는 것이고 변화가 계속되어 종과 실체가 바뀌어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이 바로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7, 81쪽에 보면 또한 지성은 어떤 철학 체계에 동의하기에 앞서 먼저 그 철학이 무절제한 것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무절제한 철학들은 우상을 고착화하고 영속화해서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차단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절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이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학문을 당전적이고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고 마는 사람들이 무절제요. 다른 하나는 불가지론에 빠져 아무 목표 없이 무턱대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무절제이다. 전자는 지성을 억압하고 후자는 지성을 약화시킨다. 이 아까는 회의론자 비슷한 그런 불가지론자가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고 무턱대고 결론 없이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무절제.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다른 철학을 사정없이 논박해서 완전히 부숴놓은 다음에 하나씩 문제를 쫓아 답을 내리고 다른 한편 플라톤 학파는 회의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죠. 그 뒤에 보면 신 아카데미 학파 이르기까지 회의론은 계속 그렇게 주장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피론하고 좀 다르죠. 피론은 판단 중지입니다. 에포크인가 그렇죠? 에포크 뭐라 발음 어떻게 하나 판단 중지. 에포체라고. 그래서 68에 보면은 우상은 여러 종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다.
종족의상, 동물의상, 시장의상, 극장의상. 그렇죠. 엄숙한 길로서 물리치고 폐기해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로서 지성의 완전한 해방을 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과정은 4단계를 거치는데, 그래서 84쪽에 69조, 이 과정은 4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오류가 있다. 첫째로, 감각의 인상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감각은 불충분하며, 또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감각의 약점은 보완되어야 하며,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개념은 감각의 인상으로부터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추상되어 명확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에서조차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셋째, 통속적 기납법은 죄나 분해 혹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애체는 알 줄 모르고 오로지 단순한 나열에 의해서만 학문의 원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단순한 나열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과 증명의 통상적인 방법, 즉 먼저 일반적인 명제들을 세워놓은 다음은 그 명제들에 비추어 중간 수준의 공리를 적용하고 증명해가는 방법이라 말로 오류의 근원이며 모든 학문의 지향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명제들을 쉽게 세운다고 그랬죠. 추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지성은.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놓고 중간 수준의 공리를 적용하고 증명해가는 방법. 이게 이제 오류의 근원이며 모든 학문의 지향이다. 제대로 된 기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70에 보면 개념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수한 논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의 범위 안에서만 그러하다. 왜냐하면 어떤 실험에서 얻은 경험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례까지 문별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험의 방법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인 것이다. 지가 맞다는 거.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냥 읽어보면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서 끊어봅시다.